당신이 신고 있는 그 화려한 구두 혹시 안감도 겉모습처럼 깨끗한가요? 수천억 원의 이득을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는 게 효율이라 말하는 세상에서 낡은 가죽. 칼 한 자루로 그 거대한 위선에 맞선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수동의 토마토라 불렀죠. 껍질을 벗겨도 속까지 선명하게 붉은 지독하리만큼 정직한 여자. 차가운 법전 속에 갇혀있던 한 남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고도 아름다운 수제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합니다. 성수동의 낡은 골목,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은은한 가죽 냄새가 배어나오는 곳이 있었다. 서지수는 지금 낡은 제도판 앞에 앉아 신발의 곡선을 그려넣고 있었다. 30 중반의 그녀는 화려한 명품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 제안을 뿌리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작은 수제화 공방을 지키고 있었다. 지수에게 구두는 단순히 발을 감싸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무게를 견뎌주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동반자였다. 지수의 손은 여느 여자들과 달리 거칠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가죽을 깎는 칼에 베인 흉터와 본드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신조로 삼았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지수야, 구두는 겉가죽보다 안감이 더 중요하단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정직하게 만들어야 발이 편한 법이지. 지수는 그 가르침을 인생의 도면으로 삼았다. 그녀가 만드는 구두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한 번 신으면 다시는 다른 신발을 신지 못할 만큼 견고하고 정직했다. 서초동의 법조타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사무실에서 차도지는 산더미처럼 쌓인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30 후반의 그는 촉망받는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도진의 세계는 승소와 패소, 증거와 논리로만 이루어진 건조한 공간이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적당한 거리두기와 세련된 포장에 불과했다. 법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바빴고 도진은 그 껍데기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데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은 결국 다 똑같아. 겉으로는 정의를 외쳐도 속으로는 욕망뿐이지. 그것이 도진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었다. 두 사람의 세계가 접점을 찾은 것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오후였다. 도진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구두 굽이 떨어지는 곤란을 겪었다. 백화점 구두 매장을 찾기엔 시간이 부족했고 눈앞에 보인 곳이 지수의 낡은 공방이었다.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수는 한쪽 눈에 루페를 끼고 가죽의 결을 살피고 있었다. 낡은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클래식 음악과 코끝을 찌르는 가죽 향기. 도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실례합니다. 구두 굽이 떨어졌는데 당장 수선이 가능할까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빈틈없는 수트. 하지만 지수의 시선은 곧바로 그의 구두로 향했다. 이 신발, 겉은 화려한데 속이 많이 골맞네요. 신으시는 분 발이 꽤 고생했겠어요. 도진은 당황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자신의 구두, 아니 자신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을 내뱉었기 때문이다. 수선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은 필요 없고요. 아니요, 고쳐드리는 김에 발이 편하게 속을 좀 손봐야겠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고쳐봤자 금방 또 떨어질 테니까요. 지수는 묵묵히 도진의 구두를 가져가 작업대에 올렸다. 그녀가 가죽을 다루는 손길은 마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신중하고 경건했다. 도진은 작업대 너머로 지수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어떤 기계보다 정확하고 따뜻해 보이는 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수의 작업실 곳곳을 살폈다. 벽면 가득 붙은 구두 도면들, 세월의 때가 묻은 도구들, 그리고 창가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토마토 화분 하나. 저건 왜 키우시는 겁니까? 가죽 냄새 진동하는 공방에서 토마토라니. 지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웃었다. 토마토는 겉이랑 속이 똑같은 색이잖아요. 빨간 껍질을 벗겨도 안에는 더 진한 빨간색이 들어있죠. 저는 그런 구두를 만들고 싶거든요.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까지 정직한 구두요. 도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겉과 속이 같은 존재.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법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진실함이 이 낡은 공방의 흙 묻은 화분에 담겨 있었다. 지수가 수선을 마치고 건넨 구두를 신었을 때 도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떨어진 굽을 고쳤을 뿐인데 발바닥 전체를 감싸는 포근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얼마입니까? 제 값은 나중에 제대로 된 구두를 주문하실 때 받을게요. 오늘은 응급처치였으니까요. 도지는 지수의 공방을 나서며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그는 차에 올라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화려한 수트와 차가운 미소로 무장한 자신은 과연 토마토처럼 속까지 붉은 사람인가? 지수의 작업실에서 본 그 작은 화분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 참 차가운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구두 속이 엉망이었는데 마음속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사람. 지수는 창가의 토마토 화분에 물을 주었다. 아직은 초록색인 작은 열매들이 머지않아 속까지 붉게 익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사무실로 돌아온 도지는 예정되어 있던 합의 미팅을 취소했다. 상대 측의 부정한 제안에 적당히 눈 감아주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변호사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실익이 없잖아요. 비서의 물음에 도지는 창밖에 비 내리는 성수동 쪽을 바라보며 답했다. 실익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 겉과 속이 같은 서류를 만들어야겠거든. 내 구두가 지금 너무 정직해져서 말이야. 서로 다른 궤도에서 각자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오던 두 사람. 가죽을 깎는 여자와 논리를 깎는 남자. 아날로그의 따뜻함과 법전의 차가움이 교차하던 그 빗속의 오후는 두 사람의 인생 설계도에 예상치 못한 곡선 하나를 그려넣고 있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아침은 언제나 차갑고 분주했다. 차도지는 어제 지수의 공방에서 수선한 구두를 신고 법원 로비를 가로질렀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가 평소보다 묵직하고 단단했다. 그 소리는 마치 정신 차려 내가 서 있는 곳은 위선의 바닥이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도지는 오늘 세간의 이목이 쏠린 성수동 재개발 부지 유산 상속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겉으로는 가문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속으로는 수천억 원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형제들의 추악한 다툼이 본질인 사건이었다. 차 변호사님, 이번 사건만 잘 마무리되면 파트너 승진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로펌의 선배 변호사가 도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지나갔다. 도진은 그저 희미하게 웃었지만 속은 쓰렸다. 어제 지수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겉은 화려한데 속이 많이 골맞네요. 도지는 자신의 기록을 다시 살폈다. 재개발 구역 안에는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영세 상공인들의 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 중 한 곳,
지수 수재화라는 이름이 도진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한편 성수동 공방의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가죽과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공방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재개발 조합 측 사람들이 들이닥쳐 강제 수용 절차를 운운하며 벽면에 붉은 딱지를 붙이고 갔기 때문이다. 지수야, 이젠 정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옆집 시계 수리점도 어제 짐을 쌌단다. 공방 1층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할머니의 걱정 섞인 물음에 지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구두는 바닥이 단단해야 길을 잃지 않는다고요. 이 건물, 우리 구두 공방의 바닥이잖아요. 저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지수는 창가에 놓인 토마토 화분을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 부쩍 자란 초록색 열매들이 대견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이 발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아래 깔린 낡고 정직한 발자국들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을. 지수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다시 가죽 칼을 들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허물어야 할 낡은 건물이겠지만 지수에게 이곳은 정직한 땀방울이 가죽에 스며들어 숨을 쉬는 성소였다. 그날 오후 도진은 재개발 현장 실사를 핑계로 성수동을 다시 찾았다. 고급 검은색 세단이 좁고 지저분한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도진은 수트 차림으로 낡은 공방 계단을 올랐다. 어제와 같은 LP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여전히 작업 앞치마를 두른 채 망치질에 열중하고 있었다. 또 굽이 떨어졌습니까? 지수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도진은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다. 오늘은 변호사로 왔습니다. 서지수 씨, 당신의 공방이 포함된 재개발 구역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수의 망치질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보았다. 어제 느꼈던 그 따뜻한 호기심 대신 차가운 경계심이 그녀의 눈동자에 어렸다. 아, 그 겉만 번지르르한 빌딩을 세우겠다는 분들의 대변인이시군요. 도진은 지수의 가시 돋친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찔렸다. 하지만 그는 직업적인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법적으로는 이미 수용 절차가 끝났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시는 게 서지수 씨에게도 이득입니다. 이곳은 이미 낡았고 가죽 냄새와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지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도진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진한 가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다. 도진이 평소 만나는 향수 냄새 가득한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존의 냄새였다. 차 변호사님, 이 구두 한 켤레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가죽을 고르고 물에 불려 모양을 잡고 수천 번의 망치질을 해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속임수가 있으면 발이 먼저 알아요. 이 공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30년을 여기서 망치질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람들의 발을 편하게 해줬어요. 법이 그 시간을 낡았다는 단어 하나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수는 도진이 신고 있는 구두를 가리켰다. 어제 제가 고쳐드린 그 구두 편하지 않던가요? 속을 정직하게 채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 하려는 일은 남의 속을 다 긁어내고 겉에만 화려한 페인트를 칠하는 짓이에요. 토마토처럼 속까지 빨갛게 살지는 못할 망정, 남의 속을 멍들게 하지는 말아야죠. 도진은 할 말을 잃었다. 지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법전의 조항보다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공방 한 구석에 놓인 미완성된 구두들을 보았다. 주인들의 이름이 적힌 라벨들. 다리가 불편한 김노인, 첫 출근을 앞둔 박군. 그 신발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시작이자 고단한 위로였다. 도지는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제 업무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묻죠. 정말 이 낡은 건물을 지키는 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까? 더 큰 세상으로 나갈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지수는 창가의 토마토 화분을 가만히 만지며 답했다. 더 큰 세상요?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세상이라면 전 관심 없어요. 전 여기서 제가 만든 구두를 신고 사람들이 정직하게 걷는 걸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제 설계도거든요. 도지는 공방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쏟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눅눅한 가죽 냄새로 가득 찼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장의 서류를 넘기며 승리를 쟁취하던 손. 하지만 지수의 거친 손에 비하면 자신의 손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도지는 의뢰인인 재개발 조합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차 변호사, 그 공방 여자 말이야. 적당히 겁 좀 줘서 내쫓아. 돈 좀 더 얹어준다고 하면 나갈 거 아냐? 안 되면 용역이라도 붙일 테니까 법적으로 뒤탈 없게만 해놔. 조합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평소라면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하죠라고 답했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 도진의 입에서 나간 말은 전혀 달랐다. 조합장님, 그 공방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영세상공인 보호법을 검토해 봐야겠어요. 무리한 강제 집행은 오히려 우리 쪽 소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차 변호사 갑자기 왜 이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가 법대에 갓 입학했을 때 가졌던 정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텅 빈 공방에 홀로 앉아 낡은 전구 아래서 구두를 꿰맸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자신을 위협하는 포식자의 눈처럼 느껴졌다. 무서웠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토마토는 폭풍우 속에서도 속까지 붉게 익어가는 법이니까. 한편 도지는 자신의 서재에서 재개발 관련 서류를 모두 바닥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낡은 법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자, 이제 진짜 속이 꽉 찬 변론을 준비해볼까?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위선의 무대 위에서 정직한 발자국을 지키기 위한 남자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지는 비로소 자신이 신은 구두가 왜 그토록 편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짓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바닥이었기 때문이다. 성수동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가죽 냄새로 시작되지 않았다. 공방 앞에는 재개발 조합 측에서 고용한 인부들이 거대한 가림막을 세우기 시작했고 드릴 소리와 중장비의 굉음이 지수의 작업실 유리창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지수는 귀를 막는 대신 평소보다 더 세게 망치질을 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가에 둔 토마토 화분 위로 공사장의 뿌연 먼지가 내려앉은 것을 보았을 때 지수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소음의 장벽을 뚫고 정갈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차도진이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날이 선 수트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법전 대신 작은 분무기와 깨끗한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도지는 지수에게 인사도 하기 전에 창가로 다가가 토마토 잎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한가하게 남의 집 화분이나 닦아줄 때입니까? 지수의 쏘아붙이는 말에도 도지는 묵묵히 잎사귀를 닦았다.
속이 붉게 익으려면 겉에 묻은 먼지부터 털어내야 하니까요. 서지수 씨, 오늘부터 제가 이 공방의 법률 대리인으로 정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수임료는 저번에 고쳐주신 구두 수선비로 대신하죠. 지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로펌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작정하셨나요? 상대는 변호사님이 소속된 로펌의 VIP 의뢰인들이에요. 로펌은 그만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발로 걸어 나왔죠. 겉만 번지르르한 서류들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줄도 몰랐거든요.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네요. 가죽 냄새가 제법 괜찮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큰 희생을 동반했을지 지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억대 연봉과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낡은 공방의 편에 선 남자. 지수는 그에게서 자신이 평생 구두에 담으려 했던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싸움은 만만치 않았다. 조합 측은 도진의 이탈에 분노하며 비열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지역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수의 아버지에 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졌다. 과거 지수의 아버지가 구두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불량 가죽을 사용했다. 공방 자리는 원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공격이었다. 평생을 정직 하나로 살아온 지수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자신의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보다 아픈 일이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남을 속인 적 없어요. 가죽 한 장을 살 때도 직접 도축장까지 가서 확인하시던 분인데 지수는 결국 공방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평생 지켜온 붉은 토마토 같은 자부심이 시커먼 진흙탕 속에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공방 밖에서는 인부들이 비웃듯 소리쳤다. 사기꾼 딸내미, 얼른 짐 싸서 나가. 도진은 무너진 지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는 그녀를 섣불리 위로하는 대신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의 낡은 일지들을 하나둘 주워 모았다. 30년 세월이 담긴 누런 종이들 속에는 어떤 가죽을 썼는지, 손님의 발 모양이 어떠했는지 적힌 정직한 기록들이 가득했다. 지수 씨, 고개를 드세요. 진실은 진흙 속에 처박혀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거짓을 뿌릴 때 우리는 증거를 내놓으면 됩니다. 이 일지들이 바로 지수 씨 아버지가 남긴 가장 강력한 변론서예요. 도진은 지수의 거친 손을 잡았다. 제 구두가 왜 편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일지 속에 적힌 진심이 구두 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기록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지수 씨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꽉 찬 분이었는지, 그리고 이 공방이 왜 보존되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지수는 도진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차가운 법조인인 줄만 알았던 남자의 눈에 뜨거운 열정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지수는 다시 망치를 들었다. 좋아요.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싸우세요. 저는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구두를 만들게요. 저들의 거짓말에 짓밟혀도 무너지지 않을 아주 질긴 구두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치열한 8일간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도진은 밤을 새워 먼지 쌓인 시청 문서고를 뒤져 공방 부지의 정당한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찾아냈고, 지수의 아버지가 납품했던 옛 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30년 전 신은 신발이 아직도 튼튼하다는 증언을 모았다. 지수 역시 공방을 지키며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지수의 정직한 손놀림과 공방에 배어있는 삶의 숭고함 앞에 하나둘 입을 다물었다. 재판 전날 밤 공방에는 묘한 긴장감과 적막이 흘렀다. 지수는 창가의 토마토 화분을 가리켰다.
보세요, 변호사님. 그 난리통에도 토마토가 붉게 익었어요. 정말이었다. 공사장의 먼지와 소음 속에서도 작은 열매 하나가 선명한 선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도지는 그 열매를 보며 나지막이 은졸였다. 내일 법정에서 저 색깔을 보여주겠습니다. 위선이라는 껍데기를 벗기면 나오는 가장 정직한 진실의 생말입니다. 도지는 지수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지수가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았지만 눈부시게 닦인 지수 아버지의 구두칼이 들어있었다. 조합 측 사무실 구석에서 버려져 있던 걸 찾아왔습니다. 내일 이걸 가지고 법정에 설 겁니다. 이 칼이 깎아낸 것은 가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겁한 양심들이었다는 걸 보여줄게요. 지수는 그 칼을 가슴에 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곁에 와 있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다. 고마워요, 도진 씨. 당신은 정말 것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도진은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직함 없이 불린 자신의 이름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내일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가장 정직한 발자국으로 말이죠. 밖에는 여전히 공사장의 기계음이 들려왔지만 공방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붉었다.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고 정직한 두 영혼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복도까지 흘러나왔다. 차도지는 지수가 밤새 정성껏 닦아준 구두를 신고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그가 몸담았던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을 보며 비웃음 섞인 시선을 보냈다. 거물급 변호사가 고작 수재화 공방 하나를 지키겠다고 로펌을 나가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그들의 눈에는 도진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도진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발바닥이 지면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다. 재판이 시작되자 태산 측의 공격은 매서웠다. 그들은 화려한 도표와 경제 수치를 내세워 재개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해당 공방 부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용 가치가 전무합니다. 서지수 씨의 개인적인 욕심이 지역 주민 수천 명의 이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정교했고 판사의 고개도 미세하게 끄덕여졌다. 방청석에 앉은 지수는 손을 꼭 맞잡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법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자신의 삶을 비효율이라는 단어로 난도질하고 있었다. 마침내 도진의 변론 차례가 왔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판사석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들은 이 공방을 비효율의 상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효율보다 위대한 정직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도진은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지수의 아버지가 30년 전 만들었다는 낡은 신사와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가죽은 세월에 바랬지만 바느질 하나 흐트러짐 없이 견고한 모습이었다. 이 구두는 30년 전 소아마비를 앓던 한 청년이 생애 첫 취업을 앞두고 지수 수제화 공방에 의뢰한 신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다른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해 설계된 구두입니다. 저들은 도시 미관을 말하지만 이 공방은 30년 동안 이 신발처럼 소외된 이들의 발을 감싸 안으며 도시의 가장 낮은 곳을 지탱해왔습니다. 도지는 구두의 밑창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이 밑창을 보십시오. 30년이 지났음에도 안감이 썩지 않았습니다. 겉가죽보다 보이지 않는 안감을 더 정직한 재료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화려한 빌딩의 분양 수익입니까? 아니면 30년 동안 한결같이 안감을 정직하게 채워온 소박한 노동의 가치입니까?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법정의 높은 천장을 타고 방청객들의 가슴에 가닿았다. 태산 측 변호사들이 감성에 호소하는 억지 논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수의 아버지가 남긴 수천 건의 고객 명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 명부 안에는 단순히 이름만 적힌 것이 아니었다. 발볼이 넓어 고생하는 박씨 오래 서 있으면, 뒤꿈치가 아픈 이 선생님 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기록들이 빼곡했다. 재판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을 때 지수는 복도에서 도진을 마주했다. 도진 씨, 아까 법정에서 하신 말씀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수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며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다. 지수 씨,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들이 이제 가장 비열한 수단을 쓸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도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재판이 재개되기도 전 지수의 핸드폰으로 공방 근처 상인 할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조합 측에서 고용한 철거 용역들이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공방의 가림막을 뚫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법원을 뛰쳐나갔다. 도진 역시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성수동 공방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지수의 공방 문을 부수려 들고 있었고 상인들이 몸으로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비켜! 이 낡은 건물이 뭐라고 이 난리야. 용역업체 직원이 지수를 거칠게 밀치자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창가에 둔 토마토 화분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화분이 깨지면 그녀의 신념도 깨질 것만 같았다. 그만두지 못해. 도진이 달려와 지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의 비싼 수트 상의를 벗어 던지고 용역들과 대치했다. 나는 이 공방의 법률 대리인 차도진 변호사다. 법원의 집행 명령 없이 행해지는 모든 물리력 행사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들뿐 아니라 배후에 있는 조합장까지 모두 구속될 줄 알아. 도진의 서슬퍼런 외침에 남자들이 주춤했다.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지수를 일으켜 세웠다. 지수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녀가 안고 있던 토마토 화분은 다행히 무사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두려움 대신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서진 공방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상인들과 용역들,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카메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보세요. 당신들이 부수려는 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고 제 자부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 구두칼이 제 손에 있는 한 저는 끝까지 정직한 구두를 만들 겁니다. 당신들의 돈으로 제 안감을 채울 순 없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흙 묻은 토마토 화분을 들어 올려 공방 지붕 위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 붉게 익은 토마토가 석양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것은 거대한 자본의 폭력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도진은 그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실한 인간의 원형이 그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 공방 안은 촛불 하나로 불을 밝혔다. 전기가 끊겼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도진은 지수의 거친 손에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다.
지수 씨,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겁니다. 저들은 더 잔인해질 거예요. 지수는 도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괜찮아요. 제 옆에 도진 씨가 있잖아요. 겉은 변호사지만 속은 구두장인보다 더 뜨거운 사람. 도진은 미소 지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왜 법을 공부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수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 위해서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차가웠지만 낡은 공방 안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토마토처럼 속까지 붉게 물든 두 사람의 용기가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30년 된 구두의 안감이 썩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신념 또한 이 폭풍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성수동의 낡은 공방 앞은 이제 하나의 성지처럼 변해 있었다. 지수가 지붕 위에 올려둔 붉은 토마토 화분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도진의 법정 변론이 입소문을 타면서 시민들이 하나둘 공방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거대 자본에 맞선 작은 공방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공방 벽면은 응원의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도진의 불길한 예감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조합 측의 배후에 있는 태산 로펌은 지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가장 깊은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10년 전 지수의 곁을 떠나 행방이 묘연했던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 지역이었다. 지역은 과거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해외를 전전하다 최근 귀국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였다. 조합 측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지수는 공방 문틈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헬쑥해진 모습으로 낯선 남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지역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일 오후 2시 재개발 포기 각서를 들고 오지 않으면 동생의 손가락은 다시는 건반을 두드리지 못할 것이다. 지역은 어릴 적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지수가 구두를 팔아 뒷바라지했던 금쪽 같은 동생이었다. 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가슴에 묻고 신음했다.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우리 지역이 어떡해요. 평생을 정직이라는 안감으로 채워온 그녀의 삶이었지만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 앞에서는 그 신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공방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자부심이라면 지역을 구하는 것은 누나로서의 천륜이었다. 도진이 공방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지수 씨,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왜 이래요? 지수는 도진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못한 채 각서를 쓰기 위해 펜을 잡았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써지지 않았다. 도진이 그녀의 손을 가로막자 지수는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다. 도진 씨, 제발 그냥 두세요. 저들이 우리 지역이를 데리고 있대요. 내 동생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대요. 공방이 무슨 소용이고 정직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지수는 도진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도진은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차가운 법전 속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었다.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다. 여기서 지수가 굴복한다면 그녀의 영혼은 평생 붉은 토마토처럼 익지 못한 채 시들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지수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각서를 쓴다고 저들이 지역이를 고이 보내줄 것 같습니까? 저들은 당신의 신념을 꺾는 게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각서를 쓰는 순간 지수 씨는 공방도 잃고 동생을 구할 협상 카드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님은 법밖에 모르잖아요. 저 무서운 사람들한테 법이 통할 것 같아요? 지수의 절규에 도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법이 안 통하면 제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단순히 당신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정직한 세계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동반자입니다. 도진은 그 길로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검사 시절 알고 지냈던 정보원들과 경찰 인맥을 통해 지역이 감금된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조합 측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그들이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지역의 채권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것은 명백한 공갈 및 협박이자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성수동의 폐공장. 조합장과 건달들이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쥐고 나타났다. 여기 각서 가져왔어요. 어서 내 동생 내놔요. 조합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를 가로채려던 순간 뒤편에서 도진이 차갑게 등장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대신 녹음기와 검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이 들려 있었다. 조합장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겁니다. 방금 지역구는 안전하게 구출되어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귀하의 사무실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겁니다. 사채업자와 결탁해 채권을 불법 매입하고 증인을 협박한 혐의. 변호사인 제가 직접 고발했습니다. 조합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 자식이. 야, 저놈들 잡아. 건달들이 달려들려던 찰나 공장 주변으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진이 미리 배치해둔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진은 지수를 감싸 안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수 씨, 다 끝났어요. 지역이 무사합니다. 이제 공방으로 가요. 다시 돌아온 공방. 석양에 물든 낡은 벽돌 건물이 두 사람을 반겼다. 지수는 지붕 위에 토마토 화분으로 달려갔다. 지역의 사진을 보며 울었던 눈물이 이제야 안도와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 흘러내렸다. 그녀는 토마토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지켰어요. 우리 공방도 지역이도, 그리고 제 마음도요. 그날 밤 지수는 도진을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다. 수입 가죽이 아닌 아버지가 아껴두었던 가장 질기고 부드러운 토종 소가죽을 꺼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가죽을 깎고 바느질을 했다. 한 땀 한 땀마다 도진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깊은 감정을 담았다. 도진 씨, 이 구두의 안감에는 제가 직접 쓴 편지를 숨겨뒀어요. 구두가 낡아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 볼 수 없는 비밀 편지예요. 지수의 말에 도진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거친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비밀 편지라니 광고 기획보다 더 흥미로운데요. 그럼 저는 평생 이 구두를 신고 지수 씨 곁을 지키며 그 편지를 읽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지수는 완성된 구두의 앞코를 보드라운 천으로 닦아냈다. 그 위로 달빛이 비쳤다. 그것은 위선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빛나는 별과 같았다. 지수와 도진 두 사람의 성수동 공방에 찾아온 평화는 짧고 강렬한 폭풍 전야와 같았다. 조합장의 구속과 불법 행위의 노출로 재개발 사업은 멈추는 듯 보였지만 거대 로펌 태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모든 사건의 핵심 고리인 차도진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 도진이 로펌의 비밀 정보를 유출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변호사 자격 박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조계의 거대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도진의 사무실은 봉인되었고 그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는 순식간에 배신자라는 낙인 아래 난도질당했다. 도진은 담담했다. 지수의 공방을 지키기 위해 로펌을 나올 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으나 변호사라는 자신의 천직마저 잃게 될 위기 앞에서는 그 역시 인간적인 고뇌를 숨길 수 없었다. 지수는 그런 도진의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작아진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나 때문이에요. 도진 씨가 지키려 했던 게 고작 이 낡은 공방인데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하잖아요. 공방 마당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수가 속삭였다. 도진은 지수가 만들어준 구두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웃었다. 지수 씨, 구두를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죽을 아끼려다 보면 결국 발이 아픈 신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더군요. 내 안위와 자격을 아끼려다 보니 정작 지켜야 할 정의를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전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자격증 한 장보다 당신의 공방에서 배운 정직한 안감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도진의 뒤에 숨어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가죽과 망치만을 잡았던 거친 손을 씻고 생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설 결심을 했다.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 같은 사람들의 세상을 말하기 위해 그녀는 공방 문을 잠시 닫고 광장으로 나갔다. 다음 날 오전 로펌 태산 사옥 앞 광장.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여든 가운데 지수가 낡은 작업 앞치마를 두른 채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도진이 없었다. 도진을 구하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무대였다. 저는 그를 잘 모릅니다. 법은 더더욱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압니다. 겉가죽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감이 가짜인 구두는 신는 사람의 발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단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꺼냈다. 그것은 도진이 변호사 자격을 걸고 지켜냈던 공방의 역사가 담긴 구두였다. 여기 이 구두를 봐주십시오. 이 구두를 지키기 위해 한 변호사가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가 로펌의 비밀을 팔았다고요? 아니요, 그는 우리 사회의 썩은 안감을 폭로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힘없는 사람들의 살터를 빼앗으려던 당신들의 위선을 낱낱이 보여준 죄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직을 선택한 대가가 자격 박탈이라면 이 세상에 누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지수는 취재진을 향해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보여주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가죽 본드 자국이 선명한 그 손은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제 아버지는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껍질을 벗겨도 속까지 붉은 거짓 없는 사람이요. 차도진 변호사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붉은 사람입니다. 그를 벌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차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나가 태산의 높은 유리벽 건물을 뒤흔들었다. 지수의 연설은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차도진 변호사 자격 박탈 반대 서명에 수십만 명이 동참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공방 하나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정직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것을. 한편 징계위원회 회의실 안에서 차갑게 앉아있던 위원들도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도진을 몰아붙이려던 태산 측 변호사들은 당황하며 서류를 매만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다. 그녀는 위원들의 책상 위에 토마토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 토마토의 속이 무슨 색인지 궁금하십니까? 칼로 베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붉은색이라는 것을요. 차도진 변호사의 진심도 이와 같습니다. 굳이 법전으로 재단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진은 회의실 구석에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망치와 칼 대신 용기를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여신보다 고귀해 보였다.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그녀를 지켜준 줄 알았는데 어느덧 그녀가 자신의 세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어 있었다. 재판과 징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승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자본과 권력이라는 껍데기는 지수가 보여준 진심의 안감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로펌 태산의 비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되었고 도진에 대한 징계는 유보되었다. 그날 밤 성수동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와 도진은 나란히 걷고 있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수 씨, 오늘 정말 멋있었습니다. 광장에서의 연설은 제가 평생 들은 변론 중 최고였어요. 지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도진 씨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진실은 진흙 속에 처박혀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저 이제 조금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된 걸까요? 도진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예쁜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당신의 곁에서 당신이 만든 구두를 신고 평생 함께 걷고 싶습니다. 공방 지붕 위 붉게 익은 토마토 화분 위로 달빛이 쏟아졌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공방은 이제 그 어떤 건물보다 높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의 자격증은 위태로웠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지수라는 안감을 만나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져 있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수와 도진의 치열한 사투 그리고 광장에서 울려 퍼진 지수의 진심이 여론을 움직여 재개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것이다. 공방은 허물어야 할 낡은 건물이 아닌 도시의 기억을 품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준비를 시작했다. 축배를 들어도 모자랄 시간이었지만 운명은 지수에게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틈을 주지 않았다. 공방 1층에서 지수의 아버지 시절부터 함께 망치질을 해왔던 지수의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김노인이 평소처럼 구두 밑창을 닦던 중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다. 지수에게 김노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가죽의 결을 읽는 법을 가르쳐준 엄한 스승이었다. 지수는 차갑게 식은 김노인의 손을 잡고 공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승리의 깃발이 공방 지붕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지만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해줄 노병은 이미 저 세상으로 길을 떠난 뒤였다. 장례를 마친 후 도진은 홀로 공방을 지키고 있는 지수를 찾았다. 지수는 김노인이 평생 사용하던 낡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김노인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낡은 구두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수 씨, 김어르신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공방이 지켜지는 걸 보시고 마음 편히 눈을 감으셨을 거예요. 지수는 대답 대신 가방 안에서 빛바랜 설계도 한 장을 꺼냈다. 도진 씨, 이 설계도 좀 보세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신 마지막 구두 도면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치수가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오직 토마토를 닮은 사람을 위한 신발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도지는 지수의 곁에 앉아 도면을 살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구두 도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교한 건축 설계도 같았다. 도지는 문득 지수가 자신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 구두를 떠올렸다. 지수 씨, 혹시 이 구두,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신발의 원본 아닙니까? 안감에 비밀 편지를 숨겼다고 했죠?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만든 건 아버지의 방식을 흉내낸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면을 보니 아버지가 진짜 숨겨둔 안감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김노인님이 이 도면을 끝까지 쥐고 계셨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공방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가죽 조각들과 낡은 부속품들 사이에서 작은 은색 상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30년 전 실종되었던 지수, 어머니의 유품인 은반지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지수야. 사람들이 구두를 신는 이유는 길을 걷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드는 법이지. 나는 평생 구두를 만들며 내가 걸어갈 길을 미리 닦아두고 싶었단다. 이 공방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위선에 발이 닿치지 않게 보호해줄 가장 크고 단단한 구두란다. 겉모양에 현혹되지 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공방의 벽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정직의 향기란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지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설계도 뒷면을 조심스럽게 들춰보자 그곳에는 아버지가 김노인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다. 공방 부지는 사실 재개발 조합이 탐낼 만큼 가치 있는 땅이었지만 아버지는 지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가치를 비밀로 해달라고 김노인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다. 지수가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족의 정직함을 먼저 배우길 바랐던 아버지의 깊은 뜻이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저에게 땅 문서가 아니라 가죽 칼을 쥐어주셨던 거였어요. 지수는 아버지가 남긴 토마토를 닮은 사람을 위한 신발 도면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도지는 그런 지수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지수의 그 투박한 정직함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 낡은 공방에 그토록 강하게 끌렸는지 말이다. 그때 공방 밖에서 요란한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들려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공방의 보존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들이닥친 것이었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를 대신해 공방을 지키는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설계도 위에 자신의 인생을 덧그려 나가는 당당한 예술가이자 정직한 역사의 기록자였다. 차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변론을 준비해 주세요. 이 공방이 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산인지 저들의 법전이 아닌 아버지의 설계도로 증명해 줄 수 있죠? 도지는 지수의 눈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시련을 견뎌내고 가장 완벽하게 익은 토마토의 색이었다. 물론입니다. 서지수 디자이너님, 당신의 아버지가 남기신 설계도는 세상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완벽합니다. 제가 그 설계도대로 이 공방에 영원한 울타리를 치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김노인의 유품 가방 속에 들어있던 마지막 가죽 조각으로 작은 열쇠고리를 만들었다. 토마토 모양의 앙증맞은 장식 뒤에는 겉과 속이 같은 울이라고 새겨 넣었다. 그녀는 그것을 도진의 차키에 달아주었다. 이건 제 마음의 안감이에요.
도진 씨가 어디를 가든 이 정직한 무게를 잊지 말라고요. 도진은 열쇠고리를 꼭 쥐었다.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구두가 되었다. 한 명은 단단한 밑창이 되어 세상을 지탱하고 한 명은 부드러운 안감이 되어 서로를 감싸 안았다. 성수동의 낡은 골목에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 한때 철거 용역의 망치 소리와 비명으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죽 두드리는 소리가 어우러진 성수 수제화 거리의 심장이 되었다. 서지수의 공방은 지수 수제화 박물관이라는 명패를 달았고 그 낡은 벽돌 벽면에는 도시의 역사를 지켜낸 시민들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졌다. 지수는 오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설계도 위에 자신만의 선을 더해 완성한 토마토 구두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날이다. 차도진은 더 이상 거대 로펌의 차가운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박물관 2층에 시민법률지원센터를 열고 돈이 없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도진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지수가 선물한 토마토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지수가 밤새 만들어준 그 정직한 구두가 심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법전의 조항보다 사람의 눈물을 먼저 읽는 법을 알게 된 진짜 속이 꽉 찬 법률가가 되어 있었다. 지수 씨, 오늘 정말 근사하네요. 아버님과 김어르신이 하늘에서 보신다면 우리 지수가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고 박수 치실 거예요. 지수는 도진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도진 씨가 없었다면 전 아마 이 토마토들이 익기도 전에 시들어 버렸을 거예요. 제 안감이 헐거워질 때마다 튼튼한 밑창이 되어준 건 도진 씨였으니까요. 지수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설계도대로 만든 세상에 단 한 켤레뿐인 구두였다. 지수는 도진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가 신고 있던 낡은 구두를 벗기고 새로 만든 구두를 직접 신겨주었다. 이 구두의 안감에는 30년 전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그 비밀 편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제 진심도 한 줄 덧붙였죠. 도진이 의아해하며 구두를 신자 발바닥 전체를 타고 전해지는 묘한 전율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편안함이 온몸을 감쌌다. 도진은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지수 씨, 그 덧붙인 한 줄이 뭔지 지금 물어봐도 될까요? 지수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화사하게 웃었다. 평생 함께 걷고 싶은 길 위에 당신에게 라고 썼어요. 도진 씨, 우리 이제 각자의 공방과 사무실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같이 걸어보는 건 어때요? 겉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속은 똑같이 붉은 우리 두 사람이니까요. 도진은 지수를 품에 꼭 안았다. 지수 씨, 저는 이제 변호사 자격보다 당신 곁에 서 있을 자격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당신이 구두를 만들면 제가 그 구두가 걸어갈 길을 닦을게요. 토마토처럼 껍질을 벗겨도 변하지 않는 그 빨간 진심 하나로 말입니다.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시민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 구두들을 보십시오. 화려한 보석은 박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정직이라는 가장 비싼 안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프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이 비겁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저희가 만든 구두가 지켜줄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 그것이 제가 꿈꾸는 수제화의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도진은 관객석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나고 늦은 밤 두 사람은 텅 빈 공방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지수는 아버지가 즐겨 듣던 낡은 LP를 틀었다.
지직거리는 소음마저 따스하게 느껴지는 아날로그의 선율이 성수동 골목을 채웠다. 도진 씨, 저기 보세요. 달빛이 토마토에 닿으니까 꼭 보석 같아요. 지수 씨의 마음이 비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는 더 많은 토마토를 심어야겠어요. 이 골목 전체가 붉게 물들 때까지요. 두 사람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인생이라는 구두를 신고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진흙탕을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겉가죽보다 안감을 더 소중히 여기는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길도 두렵지 않았다. 서지수와 차도진. 가죽을 만지는 여자와 법을 만지는 남자. 성수동 골목에 배어든 정직한 가죽 냄새와 붉은 토마토의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공방의 창문은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겉은 소박하나 속은 그 어느 대궐보다 찬란한 그곳에서 두 사람의 가장 정직한 동행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에필로그. 몇 년 후 성수동에는 하나의 전통이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장미꽃 대신 작은 토마토 화분 하나와 지수 공방의 구두 한 켤레를 선물했다. 그리고 그 구두를 신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상을 향해 가장 당당하고 정직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지수와 도진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유산이었다.